한양유마 음환식내과 원장 음환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베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베체트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이렇게 제목은 아주 붙였는데 사실은 모든 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치료 부분은 약간 짧게 간단히 언급하고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베체트를 어떻게 주로 여러분 증상이 있을 때 베체트 의심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류마티스 질환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베체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베체트는 사실은 제가 한양대 교수로 있을 때 한양대 교수들이 류마티스 질환 중에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베체트하고 혈관염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서 그때 베체트 분과 가장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베체트 강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베체트가 희귀 질환에 속합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한테 베체트가 어떤 병인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베체트가 어떤 병이냐? 자, 간단히 베체트의 그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를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진단 기준인데, 요거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장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반복적인 구강궤양. 입안이 잘 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입안이 헐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좀 피곤하면 입안이 헐어서 동그랗게 패이게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베체트가 안 되고 밑에 4가지 중에 이제 2가지가 또 있어야 베체트로 되는데, 물론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성기궤양. 입안에 구강궤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기 쪽에 또 궤양이 있을 때, 이거 베체트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눈에도 병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고, 피부에 병변이 있을 때, 피부병 여러 가지 있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페트얼지 검사가 양성일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베체트를 의심할 수 있다. 그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하고 성기나 이런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병이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베체트병도 자가 면역 질환일까요? 희귀병은 맞는데,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옛날에는 그냥 이게 자가 면역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요즘은 자가 면역하고 조금 다른 자가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병이고, 큰 차이가 뭐냐?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항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 자가 염증 질환, 죄송합니다. 이 베체트는 염증인데, 여기는 혈액검사에서 자가 항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피검사에서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베체트 환자들은 남자, 여자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여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는 주로 한 20대 중후반부터 해서 한 40, 50대까지 그때 잘 생기고요. 청소년기나 또는 50, 60대 장년층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처음 생기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생.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긴 있지만 희귀 질환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 이 병이 많을까?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뒤에 그 사진이 보시면 제가 사진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고요. 일본,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중동 아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지중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중국으로 올 때 또는 유럽으로 갈 때 사용했던 길이죠.
저 길을 따라서 베체트 환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필이면 왜 저기에 많이 있을까, 베체트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베체트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쯤 어디에서 터키가 나옵니다. 이스탄불. 이 수도인 터키 아시죠? 터키? 터키가 베체트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베체트의 왕국이죠. 근데 신기하게요. 베체트 환자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유럽 이런 데는 적어요. 선진국에서 베체트 환자가 꽤 적다. 그래서 저희 이제 류마티스 저희가 이제 배우고 그럴 때 공부하고 할 때 베체트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터키에서 오리진된 그런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적 대가, 베체트의 대가들은 대부분 터키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질환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이 많은데 이 베체트만은 터키가 많다. 자, 이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많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 HLA-B5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 이 유전자를 가지면 베체트가 될 확률이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체트도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유전적인 요인만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어떤 거가 있냐 하면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중에는 우리 입 안에 또는 장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구강위생, 그래서 이제 뭐 헐페스 같은 것도 있고요.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선진국에서 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질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입 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헐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윗입술에 헐어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구강궤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런 거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으시죠? 이건 또 다른 분인데 여기도 아랫입술이 이렇게 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혀가 이렇게 패이는 수도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점막에 그 패치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는 수도 있고요. 이런 구강궤양인데 이것은 보여드린 것은 입술이나 혀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쪽으로 입천장이나 잇몸 이런 데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생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는 입안이 헐었을 때 그게 베체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단순 구내염, 의학 용어로는 이제 아프터성 얼서 궤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아프터성 궤양, 일반적으로 보이는 구내염하고 베체트에 생기는 이런 구내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어려운 점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조직검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입안에 이렇게 생기는 궤양은 나중에 보통 한 1, 2주 정도 되면 저절로 좋아져서 이 흉터도 남기지 않고 저절로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런데 크기가 한 1cm 이상 정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가끔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크기가 한 2cm 된다든가 이러면 입 안에 그 연부 조직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나중에 아물면서 약간 이 입안 그 구강이 좁아진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일찍 좀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잇몸 쪽에 궤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베체트가 아닌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베체트하고 비슷하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증상이 없어서 약 드리고 해서 치료해서 좋아지셨는데 이분과 같이 치과 치료나 또는
잇몸을 자극하는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들, 상처가 났다든지 할 때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입안에 이런 생기는 궤양이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잘 안 생긴다는 거죠. 담배가 백해무익인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베체트에서 구강궤양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더 나쁜데 이거 좀 좋아지게 하자고 해서 담배를 피우시라 이렇게 권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구나,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담배 하세요? 이렇게 담배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들 차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입안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면 생활에서 어떻게 약 먹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구강궤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나. 일단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좀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면역을 조금 호전시키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입 안의 위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양치나 이런 걸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일반 양치나 칫솔 이런 데에서는 보존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체트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존제가 좀 덜 들어간 그런 칫솔이 아니죠.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치아 세척기 뭐 이런 거 있죠. 물 이렇게 나오는 뭐 워터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동 칫솔 말고 이제 초음파 칫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잇몸을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프로폴리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내염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입안에 구내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질문 중에 VL님이 베체트도 면역 관련 질환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면역 관련 질환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주로 혈관의 내피세포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보시면 라이언 조님은 베체트 유전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구내염, 관절염, 부고환염, 두통 등등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힘이 듭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베체트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베체트 환자에서 이 보이는 HLA-B51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는 베체트 환자의 우리나라 같으면 한 반 정도에서 양성으로 보입니다. 한 50%, 60%. 일반인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에서 양성으로 보일까요? 예, 한 10에서 20% 정도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그걸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진단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유전자 검사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 80님은 구내염이 잘 낫지 않으면 베체트병 구강암을 의심해 보라고 들었는데 단순 구내염과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내염이 잘 낫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구내염은 1, 2주 정도 되면 저절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나 치과 이런 데 가셔서 이것이 혹시 다른 병이 아닌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정님은 유전자 검사는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고요. 류마티스 내과 또는 베체트병을 보는 그런 의원에서는 가능하고요. 병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다른 유전자,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는 전혀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나의 유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혈액검사, 피검사로 유전자 검사를 간단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구내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구내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성기궤양입니다. 그래서 성기궤양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에 생기는 궤양인데 남자, 여자, 공이 다 성기 쪽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그림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성기궤양 쪽 슬라이드는 조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성기궤양이 주로 음낭 쪽에 잘 생깁니다. 음낭 쪽이 입안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동그랗게 패이는데 입안에 생기는 궤양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조금 더 깊이가 더 깊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남성들은 조금 통증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입안만큼 성기궤양은 자주 생기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생기나 그 정도 그렇게 생기고, 여성분들도 주로 이제 성기의 바깥쪽에 대음순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에 잘 생기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기궤양이 있어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숨어 있거나 이러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여담인데 옛날에는 이 베체트병을 진단할 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안이 잘 흐는 거는 저희가 진찰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기 쪽에 궤양이 생긴다 그러면 환자분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하지만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궤양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죠. 더군다나 저희는 내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산부인과 쪽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궤양은 재발성으로 자주 생기는데 성기궤양은 1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도 많이 이렇게 있고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진 보면 이거 성기궤양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옛날보다 좀 진단이 쉬워졌습니다. 성기궤양은 그래서 이제 음낭하고 그런 데 잘 생기는데 꼭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성기 주변에 남성 같으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페니스 쪽에도 생기고요.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항문 쪽에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생기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성기궤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입 안에 궤양이 생기고 성기에 궤양이 생기면 일단은 베체트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병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염증성 장염이란 병 아세요?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크로운병 이런 것들, 그런 병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간혹 약을 잘못 드시는 항생제 같은 거 있죠? 또는 소염 진통제 잘못 드시고 입안이 헐고 성기 쪽에 이렇게 패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별해야 되고, 아주 또 드물게는 에이즈 같은 그런 병도 거기에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성기궤양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처음 한양대에서 전문의를 따고 부천 순천향병원에 잠시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12살? 11살 정도 되는 소아 여자 환자가 왔는데, 얘가 애기인데, 그죠? 12살이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때 됐나? 그런데 성기 쪽이, 지름 한 5cm, 6cm 되는 궤양이 생겨서 왔어요. 아주 커요. 그렇게 와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큰 궤양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은 베체트인데,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환자가 거의 한 달 정도 입원했었는데, 엄마가 굉장히, 초조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그분은, 그 환자, 소아계는 다 좋아져서 퇴원하게 돼서 굉장히 참 다행인데, 그렇게 큰 궤양이 생긴다. 그래서 크기가 한 2cm, 3cm 이렇게 될 때는 미리미리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크면 나중에 거기가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중에 치유가 돼도 보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멸치 눈알 조림님은 저는 유전자 검사가 음성인데 구강염증이 너무 심해서 성기궤양이나 다른 지표가 없나 검사해 봤더니 구강궤양밖에는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을 못하고 콜키신 약을 필요할 때, 콜키신을 투여하고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먹자고 하셨는데 배쳇병 환자하고 치료는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발성 구내염이죠. 그래서 뭐 콜키신하고 소론도 처방했는데 뭐 저렇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1, 2주 만에 저절로 좋아지는 1cm 미만의 작은 것들은 그냥 지내셔도 되고요. 뭐 약국에서 오라메디 같은 거 사서 바르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1cm 이상이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궤양만으로는 확진이 불가한가요? 이비인후과에 한 달에 8번 갑니다. 조금 심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입안이 굉장히 심하게 흘러서 오시는데 이비인후과에서도 치료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니시는데 이분은 스테로이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콜키신이나 이런 약들을 계속 드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좋아지면 약을 줄여서 중단하기도 하는데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난감한데 왜냐하면요. 아무리 이게 심해도 배쳇트가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는 입안만 계속 흐는 경우에는 재발성 구내염 진단이 그냥 그렇게 나오고 배쳇트하고 관련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영희님은 자궁 안쪽에도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 안쪽이라고 성기 안쪽에는 자궁이 있는데 자궁 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성기 쪽에만 바깥쪽으로 주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쳇트병이 근육통하고 연관성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궤양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쳇트 환자가 눈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배쳇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즘은 배쳇트로 인한 실명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이런 병들도 눈에 병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실명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배쳇트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포도막염이 올 때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빨리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를 가서 배쳇트에 의한 포도막염인지 확인하시고 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시면 이 환자가 지금 배쳇트로 인한 포도막염인데 나중에는 눈동자 밑에 이렇게 농이 여기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농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배쳇트로 인한 시력이 흐려졌다. 그러면 빨리 안과에 가셔야 된다. 눈뿐만 아니고요. 피부에도 병이 잘 오는데 배쳇트 환자 중에는 여드름이 굉장히 이렇게 얼굴, 그다음 등, 가슴 이런 데 여드름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이 심할까? 단순히 여드름이 아니고 이것은요. 배쳇트에 의한 피부 증상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여드름 양 피부 질환. 그래서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다리에 동그랗게 반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이제 흔히 우리가 결절 홍반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이 결절 홍반 유사병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절 홍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 이 배쳇트병에 의한 그런 소견이 조금 있고, 어쨌든 겉으로 봐서는 결절 홍반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결절 홍반은 여러 가지 면역질환 또는 결핵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인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입안이 헐면서 피부가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배쳇트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말고도 이제 피부에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다리에 보면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을 따라서 이 결절, 피하 결절이라고 해서 오돌도돌 이렇게 만져지는 병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정맥에
혈관염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체트에서 그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베체트를 의심해야 되고요. 베체트 환자들이 왜 그런 게 잘 생기냐 하면 베체트의 피부 조직이 굉장히 그 자극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베체트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페털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페털지 테스트는 별게 아니고요. 우리 상박 팔에 그 우리 주사기의 그 니들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0.5cm 정도 살짝 넣었다 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8시간 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부어오르면 페털지 테스트 양성 반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베체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보통 사람은 이틀이 지나고 나면 거기 바늘 찔러도 어디 찔렀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꼭 저렇게 볼펜으로 표시를 하죠. 여기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베체트 환자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예가 조금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베체트 환자가 수술을 했을 때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굉장히 트라우마나 이런 어떤 그 인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서 굉장히 봉합한 곳이 상처가 오래 간다든지 헐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체트 환자는 수술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베체트 환자에서 주로 잘 생기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대부분 100명 중에 50% 이상, 50명 이상에서 생기는 증상이죠. 입안의 궤양은 베체트 환자가 100이면 100 거의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기 궤양 같은 경우는 한 80%, 90%.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생기는 거는 한 5, 60%. 그 다음에 피부에 생기는 베체트는 한 4, 50% 정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들은 조금 이제 빈도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입 안이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은 뭐죠? 점막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기하고 항문 쪽은 뭐죠? 거기도 점막입니다. 우리 입 안은 식도로에서 위로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항문 쪽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는 피부가 아니고 전부 점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점막은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고, 베체트병은 이 점막의 염증을 잘 갖고 궤양을 잘 만드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안뿐만 아니고 지금 보이고 있는 식도에도 이렇게 궤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도 조금 내려가면 위에도 위궤양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조금 더 잘 생기는 부분은 이 대장인데요. 대장하고 소장하고 만나는 부분, 우리 몸으로 보면 어디냐 하면 제 오른쪽 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냐 하면요.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맹장이 있습니다. 맹장, 오른쪽 밑에. 맹장 부위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이게 만져보면 똑같아요. 맹장염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보면 맹장염이 아니고 이런 궤양이 있고 해서 수술장에서 이 환자가 베체트네?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 병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헷갈리지 않고 이거는 베체트 병에 의한 대장 궤양일 텐데 이런 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맹장염은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장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는 더 이상 갖고 오진 않았는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터키하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병이 많은데, 중국, 일본까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신기하게 이 대장 쪽에 베체트 환자들이 궤양이 조금 많아요.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런 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체질적인 면, 유전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류마티스 내과 아닙니까? 이 베체트병 관절염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다만 한 30% 정도에서 생겨요.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류마티스 관절은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손발에 작은 관절에 많이 생기는데 베체트에서 생기는 관절염은 무릎이나 발목에 많이 생깁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손목에 완전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생기는 그런 관절염은요, 이 뼈가 관절이 망가져요. 근데 베체트에 생기는 관절염은 뼈가 망가지거나 관절이 변형되거나 그런 것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다. 관절염의 양상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크게 이렇게 분류를 나눌 때 혈관염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염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에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이 있고 큰 혈관, 작은 혈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혈관이 있거든요. 이 베체트병은 혈관의 크기에 관계없이 또는 동맥, 정맥 관계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염을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혈관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혈관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장기나 이런 데 영양을 공급해 주죠. 혈액을 보내서. 그래서 뇌 같으면 우리가 혈액이 가니까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이제 두뇌 활동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피가 이제 혈관염 때문에 이 혈관이 염증 때문에 좁아졌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온다든지 뇌졸중 같은 증상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각 장기마다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있을 때는 협심증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나 소장 같은 데도 문제를 생길 수가 있고요. 피부에도 혈관이 다 있으니까 피부에 지나가는 혈관에 염증이 있으면 피부가 여기 염증이 생겨서 피부 궤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염증 생겨서 고름이 생기는 수도 있고 주로 그런 것들은 다리 혈관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다리가 이렇게 헐어서 피부가 이렇게 궤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혈관 중에 아주 큰 혈관에도 이 혈관염이 생겨서 예를 들면 폐 쪽에 있는 혈관 중에 폐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혈관염이 생겨서 이 풍선처럼 혈관이 이렇게 얇아져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베체트병은 우리 중추신경, 뇌 쪽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두통이 온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 온다든지 또는 뇌막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제가 이제 베체트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위형성님이 베체트는 부위가 완전히 랜덤적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베체트의 그런 여러 임상 증상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내염 또는 성기궤양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그 임상 증상이 잘 생기는 부위, 그 부위에 따라서 의사들이 좀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베체트병 환자가 임신하는 것은 안전한가요? 네, 임신하고는 관련성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은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염증이 베체트를 유발하는 건가요? VL님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혈관염에 속하기 때문에 혈관염증이 베체트를 유발한다. 이 일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원인이 혈관의 염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중에도 내피세포라고 해서 안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틀지 검사는 무슨 약을 주사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피부 자체의 감인 반응을 보는 건데 약을 주사하진 않고요.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바늘로 그냥 살짝 찔렀다 뺐는데 이틀 뒤에 보니까 이게 빨갛게 돼 있고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과민 반응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VL님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혈관염이
배체트가 있으니까 혈관에 피가 잘 통해야 피부가 잘 안 물고 상처가 안 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있으면 합병증 개념으로 생기는 건가요? 아무래도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에다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홍에스더님은 유전 전이 통계는 어떤 편인가요? 이게 아마도 이제 유전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말씀 같아요. 이 부모가 배체트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얼마나 넘어갈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배체트면 자식들이 생길 확률이 글쎄 뭐 한 2, 3%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이 배체트병의 유병률이 정확하진 않지만 1%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 3% 정도 부모가 배체트고 자식들이 생길 확률,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한 2~3배 정도 조금 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질환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모여서 이 병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그런 유전자만 해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앞에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HLA-B51이라고 하는 유전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배체트병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자식들이 생길 확률은 1에서 3%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배체트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체트병에 그 진단이 됐다 그러면 희귀 질환 등록을 해서 진료비가 감면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약값도 감면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배체트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배체트병에 지금 이제 이런 증상을 갖고 진단을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진단을 어떻게 하냐? 앞에 나온 증상이 다 있으면 진단이 쉽죠. 물론 앞에 다 있으면 뭐 진단하면 되죠. 그거 다 있는데 배체트지. 근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진단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을 진찰하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거 찍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뭐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MRI나 CT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배체트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환자의 병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내염이나 성기궤양 이런 것들이 배체트하고 잘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혈액검사를 하게 돼요. 혈액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게 진단에 필수적이진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봐야 될까?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단 기준은 가장 간단한 진단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한 3~4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걸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구강궤양이 있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구강궤양이 없는 배체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병의 정의라고 해서 진단 기준을 해놓은 거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배체트로 진단이 되지가 못해요. 실제로 배체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배체트일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체트 환자는 거의 100% 구강궤양이 있는 사람들만 진단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궤양이 한 90% 정도 있고요. 눈의 병변, 포도막염이 한 80%, 70%그 정도, 60% 뭐 이렇게 하고 피부병변 50%, 패털지 검사 한 50%에서 40%. 패털지 검사라고 하는 것도 터키나 이런 나라에서는 60%에서 70%에서 양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밖에 양성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다. 어쨌든 진단은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유전자 검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고를 한다. 그게 양성이면 의사가 베체트1 가능성이 좀 많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러면 그럼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지. 왜 다른 피 검사 여러 가지 또 하지 않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혈 검사도 하고 간 기능, 콩팥 기능, CRP, ESR, 염증 수치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루푸스 진단하는 항액 항체 검사도 하고 류마티스 인자 검사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막 해요. 왜 그 쓸데없는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가슴 사진도 찍어요. 가슴 사진도 찍고 그런 검사를 왜 하느냐? 베체트병하고 유사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염증성 궤양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육종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절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병도 처음에는 입안이나 이 성기 궤양 쪽 이런 것도 일으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루푸스도요, 구내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병들이 베체트병하고 비슷해요. 근데 베체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진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비슷한 놈들을 갖다가 떨궈내야 돼.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다 이렇게 가지쳐서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 병에 해당하는 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좀 더 정밀 검사해서 이 병이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검사가 다 이상이 없고 베체트 이 진단 기준에 맞다 그러면 이제 베체트병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셔도 다 그 정도 하게 되고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단까지 끝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제가 슬라이드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아주 표준적인 그런 치료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상의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는 컨비네이션이 어떤가, 입안하고 구내염만 있는지 아니면 관절염이 동반됐는지 아니면 혈관염이 있는지 아니면 장의 궤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 특히 그 중추신경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큰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의 대장의 궤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중증 베체트가 되겠습니다. 중증 베체트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사가 생각할 때 이거 위험해. 그래서 이 분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게 되고 면역 치료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는 그걸로 치료가 안 되면 여러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새로 나온 그런 약들도 보험이 안 되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또는 베체트병 환자의 대부분은 입안 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있다면은 피부에 뭔가 여드름처럼 나고 성기 쪽에 한 번 정도 궤양이 생겼다 말았다 그러는 정도. 요런 정도는요 간단하게 뭐 앞에서 누가 말씀드렸죠. 콜키친 같은 약도 쓰고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쓰고 스테로이드 조금 쓴다든지 그 정도에서 치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기는 병은 간단하게 그냥 치료할 수 있다. 외래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증 베체트는 가끔은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그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날 때가 되어 가고요. 44분.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남자하고 여자 베체트가 조금 달라요. 사실은. 남자들은 그 피부 증상, 여드름처럼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피부에 이렇게 생기는 베체트가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고, 여자들은 입안의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서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세 이전에 이제 생기는 경우, 아주 젊을 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예후가 안 좋아. 여자들은 이제 입안이나 이런 데 생겨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다가 괜찮아지는 수가 많은데, 남자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장에 궤양이 있다든가 혈관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 남자들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질문을 조금 저희가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보시면 예지현지맘 님이 질문하신 게, 궤양이 너무 심하면 입원 또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약만으로 치료가 되나요? 궤양이 너무 심하면 입원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아 국민학교 6학년의 그 여자의 성기 쪽에 아주 큰 한 6cm, 7cm 정도 되는 궤양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 입원시켜야죠. 날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도 봐야 되고, 나중에 흉터가 크게 남으면 평생 그냥 큰 트라우마가 되죠.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이제 입안에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오는데, 이 식도 쪽에 생긴 경우는 통증은 있는데 저희가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이 사이즈가 아주 크다 그러면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노 써니 님이 헤르페스랑 베체트랑 다른 것인가? 헐페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단순 포진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 포진하고 베체트하고는 다른 질환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입안이 허는 게,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단순 포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단순 포진에 가까운 것은 입안에 여기 물집이 생겨요. 입술 주위나 이런 그런 데다가 물집 생기면 대부분은 단순 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체트 쪽은 주로 이제 입 안쪽에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 베체트도 헐페스 비슷하게 생기는 구내염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자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한 3분 정도, 50분에 마쳐야죠. 그 다음에 우리 질문 거의 다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체트는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 꽤 많은 질환,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보다 훨씬 우리나라하고 터키 이런 중국 쪽에 많고요. 동양인에 많은 질환이고, 입안이 허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진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입안이 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기 쪽이 헌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피부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포도막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베체트를 확인해 보시고, 진료를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